안녕하세요. 작가 장준호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학 그리고 손톱으로 영업사원 손민수와 그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잘 그린 작품입니다. 1999년에 장준호가 쓴 학 그리고 손톱은 작가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자부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영상 배경은 가깝게 지내는 피노키오 화가로 알려진 이상필 화백의 작품입니다. 또 악몽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담배를 피워물고 스탠드 줄을 잡아당겼다. 눈이 찌푸려진다. 벌써 며칠째 계속되는 한밤중의 유희로 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다. 베개 깃은 사흘 전에 바꾸었 것만 땀에 절어 퀴퀴한 냄새가 난다. 배에 깊숙이 빨려 들어갔던 담배 연기가 스탠드 불빛 아래로 자욱히 깔린다. 이불을 걷어찼다. 사타구니의 털이 땀으로 범벅이 된 90 사이즈의 삼각 팬티에 끼어 따끔거린다. 또 털이 뭉쳤나 보다. 그것은 허벅지 안쪽으로 팬티와 맞닿는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살살 헤집으면 헝클어진 게 풀리든 아니면 뽑히든 일단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한순간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은 상황으로 끝나고 만다. 방 안의 분위기는 어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 함부로 벗어던진 옷가지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양말 한 짝은 문 입구에 나둥그러져 있고 또 다른 한 짝은 베개에 가려져 침대머리와 매트리스 사이의 틈새에서 고개를 삐죽이 내밀고 있다. 코를 찡긋하며 양말을 뽑아내서 힘껏 던졌다. 양말은 중간에서 힘없이 곡선을 그리며 먼지 쌓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초여름인 듯한 계절에 나는 초콜릿색 바지에 연두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와 서로 마주보며 웃기도 하고 둘이서 깽깽이 발을 하며 가는 것이 재미난 얘기라도 하는 모양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여자아이가 앞서가더니 큰 돌멩이를 주워든다. 그리고 나를 향해 힘껏 던진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돌발적인 행동에 잠시 멈칫하는 순간 돌멩이에 맞은 머리에서 피가 흐른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나는 어느새 청년이 되어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 아파트의 베란다를 서재로 꾸미고 밝은 햇살을 받으며 나는 그곳에서 책을 읽는다. CD 플레이어에서 베를리오즈의 환타지가 흘러나오고 있다. 베란다 한켠에는 몇 종류의 화초들이 있고 길게 만든 화분에는 채송화가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 나는 햇볕이 좋다. 학교 운동장 양지 바른 곳에는 항상 채송화가 피어 있었다. 한두 포기가 아니라 무더기로 모여 있다. 빨강, 하양, 노랑, 분홍, 보랏빛의 꽃이 예쁘다고 생각했다. 어떤 것은 피어 있고 어떤 것은 오므라들어 있다. 채송화도 나팔꽃처럼 꽃이 아침에 피고 낮이 되면 오므라든다고 선생님이 말해 주었다. 그것은 시간 때문이 아니고 수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어느 때고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묻게 되어 수정이 이루어지면 꽃이 오므라든다고 했다. 자기의 의지일까? 자연의 섭리일까? 베란다 아래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다. 창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사방을 두리번거리지만 아무도 없다. 뒤 돌아서려는데 누가 나를 베란다 밖으로 힘껏 떠민다. 내 몸은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만 곤두박질 치고 만다. 살려달라고 소리쳐보지만 어느새 몸은 산산이 부서져 분해되어 사라진다. 라디오를 틀었다. 다이얼을 돌리지만 어디 하나 깨끗하게 들리는 구석이 없다. 라디오 잡음 속에서 들리는 아나운서의 말이 공허하다.
여러분은 여배우 노마진이라면 아시겠습니까? 세기의 배우로 문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마릴린 monroe의 어릴 적 이름입니다. 그런 그녀가 남성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그녀의 머리카락을 통한 유전자 검색으로 XX보다는 XY 염색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다이아를 돌렸다. 헛돌아간다. 젠장, 또 말썽이군. 한쪽으로 힘을 줘 계속 돌려보지만 헛도는 것은 마찬가지. 자범이 계속 신경을 거스른다.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한 해의 쌍생아, 인터섹슈얼이 1,500명이 태어난다고 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결정으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어느 한 가지 성으로 거듭난다. 그때 노마진 그녀의 부모가 반대로 결정했더라면 그녀는 어찌 되었을까? 어릴 적부터 나는 성악을 하고 싶었다. 남들이 얘기하는 줄리아드 음악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나는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안 돼, 남자가 기술이 있어야지 라는 말 한마디에 그만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만일 그때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성악을 하게 했으면 지금쯤. 나는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끔은 하고 있다. 이제는 그것도 몽상이겠지만. 하지만 어떤 것이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잡음이 계속된다. 라디오를 껐다. 담배 연기가 눈을 자극해서인지 눈이 따갑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과장이 전하는 말이 나를 절망케 했다. 동료들이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내가 그 표본이잖아. 기회는 또 있어. 노총각 과장이 새삼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솜사탕 감듯이 읊어대기 시작한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진급에서 밀려났는지 모르겠다. 난 정말 모르겠다. 사장은 회식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리에서 가장 늦게 일어나 바지춤을 올린다. 그리고 사장은 직원 연수회에서 악수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겐 미소를 띠며 어깨를 다독거리는 것이 친근감이 있다. 하지만 유독 내게만큼은 굳은 표정으로 간단히 손을 잡아다 놓는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늘 보아도 그랬다. 왜일까? 생각에 빠져있는데 내 어깨를 누군가 툭툭 쳤다. 손민수 씨,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노총각 과장이 떫은 얼굴로 째려본다. 치사. 거래처와는 11시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 초가을 날씨는 내 마음을 비우기라도 하듯이 상쾌했고 거리에는 자기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한 젊은이들로 꽤나 혼잡스러웠다. 나는 문득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늙어버린 듯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자신이 있었는데 수없이 되뇌이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이 이제 30이 되었지만 여자 앞에만 가면 주눅이 들어있다가 돌아오기 일쑤였다. 38살의 노총각 과장은 그런 나를 놀려댔다. 아이고 몽달 귀신이 또 한 사람 늘었네. 어쩌자는 거야. 그럴 때마다 더욱 그의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게 된다. 거래처를 가려면 여러 차례 전철을 갈아타야만 한다. 버스를 타기로 했다. 그전 같았으면 택시라도 잡아 타고 갔으련만. 무거운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창문을 닫아둔 탓인지 차 안에 역겨운 냄새가 속을 뒤집는다. 견딜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만 창문을 조금 열어도 될까요? 창가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에게 부탁해 보았지만 되돌아온 것은 싸늘한 냉소뿐이었다. 바람 때문에 머리가 헝클어져서 안 돼요.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위 천장을 열어보슈.
시원한 바람이 불어들었다. 그 여자의 머리가 뒤엉키기 시작했다. 막혔던 답답한 가슴이 확 트인다. 서울 시내가 아무리 공해라고 하지만 이렇게 상쾌한데. 입가에 저절로 웃음이 번졌다. 11시에 약속이 되어 있던 거래처 사람은 급한 볼일이 있다는 메모만 남긴 채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더러운 것들. 노총각 과장의 서슬퍼런 눈총이 나를 쏘아보고 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동안에 활기에 차던 거리는 어둑어둑한 땅거미의 그늘에 숨을 죽이기 시작했다. 밝고 뜨거운 태양볕에 빛나던 무성했던 초록빛 잎새들이 이제는 자그마한 바람결에도 몸을 추스리지 못하고 가지에서 떨어져 어디론가 흩어져 간다. 잎이 떨어질 때는 나무도 그것을 느낄까? 수없이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지만 그것은 자연현상일 뿐이란 것 외에는 어떤 답에도 접근할 수가 없다. 나뭇잎이 힘없이 팔랑이며 바람 따라 휘돌기 시작한다. 내가 그 해 바다라는 카페에 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처음에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경계의 눈빛을 번뜩였지만 곧 자기들의 대화로 돌아갔고 아무도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주리라는 차를 나르는 종업원만이 나를 반겼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뒤를 살피면서 그 카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어떤 공통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가죽 자켓을 걸치고 있었다. 사실 몇 번이고 이 카페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생각해 보았지만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곳에 와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마음이 편해지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한 번은 보라색 자켓이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들고 카페에 온 적이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헬멧이 뇌와턱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 스펙트라라는 방탄섬유를 붙인다는 것을 알았다. 자켓들은 오토바이에 관한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심 부분에 있어서는 가히 전문가적이었다. 놀라웠다. 이들은 구속받는 것이 싫어질 때 오토바이 뒤에 텐트를 싣고 달리다 날이 저물면 적당한 곳에 텐트를 치고 자고 나면 또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부딪히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리라. 자켓들에 대한 경솔한 내 판단이 부끄러웠다. 길다란 가죽 장화를 신고 가끔은 천박한 언행도 마다않는 이들을 나는 경멸했었다. 지금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들이 부럽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그 해 바다라는 카페에 갈 때면 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입는다. 딸랑딸랑 카페의 문을 열면 아는 얼굴들이 나를 맞는다. 이봐 가죽 팬츠 오늘은 늦었군. 가죽 팬츠. 입속에서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내 이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이름 같기도 했다. 그들과 몇 차례의 실랑이를 하면서 그 사이에 가죽 팬츠가 내 이름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사실이란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주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가죽 자켓들을 무신경하게 맞이하지만 처음에는 가까이 오는 것조차 꺼려하던 그녀가 조금씩 말을 들어주게 된 것은 얼마 전부터의 일이었다. 모두들 카페 안에 널브러져 앉아있는 이들을 귀찮아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카페 안에서 이들 자켓들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리의 독설뿐이다. 오늘도 모두들 키틀거리며 웃어댔다. 그들의 얼굴이 흐물흐물 흔들리며 마치 검은 연기와 같은 형상이 된다. 이 해 바다에서 나는 연기에 둘러싸여 지는 해를 바라보며 공상에 잠겨있다. 지그시 눈을 감고 마치 소설을 구성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기도 하고 과학자로서의 새로운 실험을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즐거운 것은 어떤 계획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 그것을 푸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바다를 꿈꾸는 나는 물의 신 포세이돈, 티탄족의 승리를 거둔 뒤 논공행상으로 바다왕국을 얻은 나는 절대 신의 자리를 동생에게 빼앗긴 그 하늘, 바다의 포효와 파괴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고요히 침잠하기도 한다. 나는 패배형의 인간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인어가 되어 자유롭게 부영한다. 그러나 다리를 얻는 대신에 벙어리가 된 내가 공주의 사랑을 구하지 못하고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만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 우리들은 아기를 시험관에서 생산해내고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이 어쩌면 당연하고 평범한 기술의 한 가지가 되어버린 건조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신이 아닌 인간들이 또 다른 인간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우리가 스스로 용해시킨다면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창조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의식이 있는 생물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나 자신의 자유의지와 뇌 그리고 사회의 세뇌교육과 관련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사회의 낙오자로 지목되고 종국에는 폐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의 자유의지만 확실하다면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죽은 것과 다름없으리라. 어쩌면 인간이란 존재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노아라는 단어를 등에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삶이란 그 자체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일지도. 카페 안에 사람들이 웃고 있다. 답답한 세상이다. 카드 뒷면에는 자기 사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갑 분실을 신고하러 들렀던 파출소의 경관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물론 분실은 그냥 하는 얘기고 친구 얘기를 할 수 없어. 사실은 친구에게 빌려준 카드를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급하다고 사정을 하는 동에 열흘만 빌려준 그 카드를 그가 함부로 쓰고 있다고 누군가 전했기 때문이었다. 카드 사건은 노총각 과장에게 새로운 얘기거리를 제공하는 꼴이 되었다. 빈정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잠자코 있는 것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다. 너한테 조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양보해서 좋을 것은 네가 참아라. 화합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나의 무응답이 오히려 자신에게 역효과라는 것을 안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나보다 1년 정도 먼저 입사한 회사 동료와의 일만 해도 그랬다. 한 달 남짓한 기간을 밤잠을 설치며 생각하고 정리하며 작성한 새로운 기획안이 고스란히 그의 공으로 돌아갔을 때는 정말이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그의 뻔뻔스러운 웃음이 몸서리 쳐지기 싫었다. 손민수 씨 카드는 마누라한테도 빌려주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지. 누군지 좋겠네. 그 카드 쓰는 사람은. 고개가 저절로 수그러들었다.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자마자 쫙 하고 쏟아져 나왔다. 과장은 왜 맨날 나만 씹는 거야? 노총각 히스테리인가? 쏴! 물소리가 시원했다. 이게 누구야? 손을 씻던 난 거울 속에 웃고 있는 조성민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어떻게 여기서 이런 데서 너를 만나다니. 세상 참 좁다. 그래, 넌 뭘 하고 있냐? 회사 다니고 있어. 나는 건조하게 말했다. 가만 지금 공중 화장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고 나 지금 엄청 바쁘거든.
다음에 보자. 조성민이 명함을 내밀고 그것을 엄격결에 쥔 난 마지못해 내 명함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거래처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방금 조성민을 만났던 것이 못 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내 시야에서 빨리 그게 사라진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누군가 나를 툭툭 친다. 10살쯤 되었을까? 언제 세수를 했는지 얼굴에 얼룩진 여자아이가 내 앞에 서서 무언가를 내밀고 있다.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자 아이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꼬부겼다. 뒷모습이 너무나 안쓰럽다. 버스의 문이 열리고 아이가 내린다. 곧 뒤따라오던 버스에서 또래인 다른 남자아이가 달려나오고 여자아이는 활짝 웃는 얼굴로 손에 든 종이 지폐를 그에게 자랑스럽게 흔들어 보인다. 버스가 그들을 지나쳐갔다. 창밖 저쪽 멀리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수많은 시멘트 건물 속에서 나 혼자만 외톨이 신세였다. 수천 개의 불빛이 사람들의 일상을 말해주고 있는 그 속에 나는 홀로 우두커니 버려져 있다. 같은 구조의 아파트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문득 화장실을 생각했다. 10수층의 각각의 집에는 같은 구조를 한 화장실이 있고 방을 비롯해 그 안에 배열까지도 같다. 우연히도 같은 시각에 사람들이 모두 나란히 앉아 배설의 안도감에 젖어 있는 모습. 그것을 투영해 본다면 어떤 모양일까? 서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악을 쓰며 싸우는 부모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투시된다면 늦은 밤 22칸의 층에서 똑같이 남쪽으로 놓여진 침대 위를 벌거벗은 채로 뒹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다면 그건 또 어떤 형상일까? 모두 마찬가지일 테지. 고등학교 시절 지루하기만 한 수업 시간을 견디다 못한 한 아이가 우스갯소리를 했다. 얘들아, 만약에 내가 막 절정에 오르려는 순간에 누군가가 100만 원을 줄 테니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래? 계속할래? 계속할 애들은 손 들어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온통 화수라장으로 변한다. 교실 안에 있던 50여 개의 손이 모두 하늘을 향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면 좋으련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듯 감추고 숨기는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이의 뒷모습에 감추어진 그런 무감각함이 더욱 새삼스러웠다. 차라리 우울한 표정을 짓지는 않았으면 좋았으련만. 뒤돌아선 채로 웃음을 보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어쩌면 사회의, 아니 어른들의 세뇌교육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전에는 어려운 집안 살림 때문에 부모를 대신해서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했건만 이제는 그 사실조차도 믿기지 않는다. 오늘도 거래처 사람은 자리를 비우고 없다. 3번째 왔다 간다는 메모를 책상에 남기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다. 봉투를 달라는 거야 뭐야? 생각 좀 해봐야겠다. 망막 속에 남겨진 여자아이의 우울한 얼굴이 지워지지 않은 채 노총각 과장의 비아냥거리는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등이 깜빡인다. 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회사에서 나와 큰 길가에 자그마한 보석가게가 있다. 투명 유리로 장식해 놓은 그 안에는 초록색 뱅글 스타일의 팔찌가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어둠의 한가운데에 서서 그 우아한 초록빛의 눈길을 주고 있다. 단순하게 존재하는 것보다 뒤엉켜 존재하는 것을 바라는 우리들은 그것들을 찾아내어 페리도트라는 보석으로 부르고 있다. 황록색에서 녹색으로 변하는 삼색성을 지닌 이 보석은 마그네슘과
철의 함량에 따라 물리적인 성질이 변하며 철 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녹색이 짙어진다. 페리도트 내에는 수련 꽃잎과 비슷한 내포물들이 있다. 그 불순물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었고 그것들에 의해 자신의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세계를 연출한다. 나는 내 안에 존재하는 나만의 초록빛, 디만토이드를 빛낼 수 있는 또 다른 페리도트를 찾고 있다. 그 빛은 디만토이드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믿었다. 따르릉 따르릉. 며칠이 지난 퇴근 무렵에 뜻하지 않게 조성민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 성민이야. 지금 너네 회사 지하에 와 있는데 나와라. 내가 한 잔 살게. 회사 지하에 와 있다는 그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갑자기 왜 날 만나자는 걸까? 내게 무슨 볼 일도 없을 텐데.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고등학교 시절. 야, 손민수 어디 가냐? 이리 와봤자 이 형님이 출출하신데 말이야. 오늘 내 깔치하고 좀 뛰어야겠는데 이렇게 속이 허해서 되겠어? 아나무인이다. 방과 후 집에 가는 길이면 꼭 만나는 애들이 있었다.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조성민. 고등학교 2년을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은 나로서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내게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과 한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조차 나를 움츠러들게 한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냉정해지려고 노력했다. 말은 고맙다만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어떻게든 그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말꼬리를 그리면서 힐끗 노총각 과장을 쳐다보았다. 아까부터 내 쪽을 보고 있는 것이 뭔가 내게 손짓을 하려는 게 분명하다. 손민수 씨 회사 그만 다니라는 거야 뭐야? 이거 실적이라고 내놓는 거야? 다른 사람 절반 수순도 못 되잖아. 발로 뛰면서 하는 일을 그냥 전화통이나 붙들고 있으니까 일이 성사돼. 그러니까 그 나이 되도록 여자 손도 못 잡아봤지. 과장의 마지막 그 말에 또 주눅이 들고 말았다. 저는 능력 있어서 아직도 노총각 신세 못 면하고 있나? 속으로는 꽁을 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오늘 밤 곰곰이 생각해봐.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것도 자신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말이야. 그 말에 노총각 과장의 숙직을 대신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오늘도 자기 대신 숙직하라는 거겠지? 제가 오늘 데이트 때문에 먼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힘주어 말했고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괜시리 붙들려 노총각의 뻔한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성민을 만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야, 회사도 다니면서 그 나이 되도록 애인도 없이 뭐 했냐? 아까 말했던 방송국 후배 걔 괜찮아. 착하고 목소리도 끝내준다. 거기에다 첼로가 전공이라는 거 아니야. 첼로가. 내 꿈 실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첼로? 그 감미로운 선율 속에 내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기막힌 희열. 순간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했고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잊지 말고 시간 맞춰서 나와 있어. 나도 그때 나갈게. 아마 그 후배는 첼로 들고 나갈 거야. 매일 보물단지처럼 갖고 댕기니까 귀찮지만 네가 대신 좀 들어줘라. 꽤 무겁거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지 기분대로 짓거렸대던 녀석. 뜻밖에도 전과 다르게 페미니스트인 척하는 성민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으나 이상형의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데는 아무래도 좋았다. 숨을 쉬는 동안에는 다시 만나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던 그를 우연한 곳에서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승진탈락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를 그녀와의 만남으로 위로받게 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힘의 배려임에는 틀림없다. 그와는 여러 차례 악수하고 헤어졌다. 내게 첼로의 그녀가 생겼다는 사실을 노총각이 알면 그냥 기절하고 말 것이다. 틀림없이 나한테 꾸벅 죽어 들어올걸. 그 소문이 퍼지면 모두들 나를 다시 볼게고 소개시켜달라고 연신 술 파티를 벌이겠지. 나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 일이었다. 회사에서도 그녀 생각뿐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나를 그 노총각이 그냥 보고 있을 리 만무했다. 손민수 씨, 치질 있어? 왜 똥 못 누는 강아지처럼 그러고 있어? 노총각의 말에 사무실 직원들이 배꼽을 쥐었다. 노총각, 나한테 이러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첼로의 그녀를 만나는 걸 알면 매달리면서 사정하게 될 거다. 내 머릿속에서 노총각이 그녀의 친구를 소개시켜달라며 비굴한 웃음을 보인다. 어서 그녀를 만나고 싶다. 첼로의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커다란 눈망울, 첼로의 화를 당기는 희고 가녀린 손끝. 그녀는 진정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일 테고 이 모든 괴롭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한 시련일 것이다. 나는 지금 장미의 숲에 와 있다. 장미의 붉은 빛과 향기로운 내음에 나는 취해 있다. 그 붉은색의 유혹은 식물만이 가지는 독특한 색소의 구성 때문이며 이것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자신의 보호 역할을 한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장미의 숲은 여러 종류의 색과 향기 물질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몸체 바깥으로 분사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주위에 번식하는 미생물은 영양, 수분, 온도의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빠르게 증식한다. 축축한 상태의 속옷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며 특히 겨드랑이와 신발소, 사타구니 등에서 세균의 증식이 현저하다. 더구나 땀이 난 상태의 셔츠는 겨드랑이 부분의 세균수가 겨울을 일로 한다면 여름에는 100 정도로 급증하여 500만 마리에 달하고 하루 종일 신고 있는 양말의 세균수는 환경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 채 매일을 그 상태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장미의 향내가 이런 찌들고 병든 곳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첼로의 그녀가 바로 장미의 향기가 되어줄 것이다. 그녀와의 약속 날짜가 가까우면서 나는 거의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을 내게 묶어두기 위해서 나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녀와 만나 나눌 이야기도 준비했다. 유명한 첼리스트, 첼로 연주곡을 들으며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파가니니 첼로 협주곡 카프리스 넘버 24를 논하리라 결심도 한다. 문득 신문 기사가 생각났다. 무슨 칼럼이었는데. 음악하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신경질적이다 라고 혹평을 했었다. 첼로의 그녀가 걱정스러워졌다. 그녀의 연주 후에 장미 백송이를 들고 가서 입맞춤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시계는 5시 50분을 가리키고 있고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수없이 반복되면서 첼로의 그녀는 웃음 띤 환한 얼굴로 장미향과 함께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늦가을 낙엽이 쌓이는 주말의 호숫가에서 만난 첼로의 그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와 가을 분위기를 한층 더하는
수트를 입은 그녀의 옷깃에 초록빛이 눈부시다. 동물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먹이를 찾아다닐 때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은 잘 발달된 부리로 양분을 빨아들이고 녹색잎으로 햇빛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모든 식물이 녹색인 것은 아니다. 붉은색이나 갈색의 바닷말, 그리고 곰팡이며 독버섯도 녹색은 아니지만 식물이면 틀림없다. 바로 그 가을 숲에 바람이 불어 낙엽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다. 호수 근처의 저들은 자신을 지탱해주는 뿌리와 줄기를 위해 바람에 잎을 날리고 있다. 그곳에 첼로의 그녀가 서 있다. 가을 숲의 그녀는 진정한 나의 연인이었다. 딸랑딸랑 해 바다의 문이 열리면서 40대 중반의 검은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누가 보아도 인텔리의 냄새를 풍기는 그가 자리에 앉으며 레몬티를 주문했다. 주리가 유난히 반갑게 그를 맞이한다. 단골 손님인 가죽 자켓들에겐 보이지 않던 웃음 짓는 모습에 자주색 자켓이 새끼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후비며 빈정거렸다. 저 여 같은 게 우리 보고는 아는 체도 안 하면서 딴 놈한테는 저렇게 아양 떠는 꼴이란 정말. 기특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가죽 자켓들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누구를 의식하지도 이해받으려고 눈치 보는 일 없이 자기 의지대로 설사 그것이 무식하고 쌍스러운 것이어도 말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그들을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검은 양복은 잠옷 자기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듯 주위의 시선도 주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레몬티를 아주 조금씩 고상하게 마시려고 했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카페 안의 소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 일어나 카운터로 걸어가 계산을 했다. 주리가 문 앞까지 그를 배웅했다. 가죽 자켓들은 그의 퇴장에 대해 또 한바탕 욕설을 섞어가며 떠들었다. 모두들 떠들기에 여념이 없을 때 나는 그가 문 앞에서 주리의 가슴팍에 지폐를 쑤셔넣는 것을 보았다. 속물.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초겨울에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커피 향기 속에서 나는 첼로의 그녀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났건만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다.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디서도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기다림에 지쳐 자리에서 일어나던 나는 순간 클로즈업 되는 테레비 화면에 눈을 붙박은 채 떨고 있었다. 첼리스트 민경아 30억 하루째 해외로 도주. 밤하늘에서 푸른빛에 학이 비상하고 있다. 온 하늘을 푸른빛으로 날개짓하며 신의 뜻을 전하는 헤르메스의 흰새. 그 빛이 눈부시다. 갑자기 날아온 화살이 내 심장을 관통한다. 쌍둥이 자리에 카스트로가 활을 든 채 웃고 있다. 내 심장에서는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헤르메스의 흰새는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그 푸른 빛을 잃음에 고통하며 괴로워했다. 나는 발버둥 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손톱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 핏물이 고인 그 자리에 새로운 손톱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것은 어느 틈에 길고 날카로운 파란 손톱이 되어 숨을 쉴 틈도 주지 않고 내 온몸을 파고든다. 몸부림쳤다. 흰새가 나를 떨치고는 푸른 빛에 날깃하며 밤하늘 저쪽으로
날아간다. 어두운 허공을 헤엄치듯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나는 삶을 포기한 채 눈을 감았다. 나는 소용돌이 속으로 부서진다. 쇠조각이 자석에 끌리듯 회사에 출근한 나는 문득 알지 못할 공허함이 내 옆을 스치는 느낌에 사무실 입구에서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사무실 안에서는 동료들이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노총각 과장이 옆으로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어떤 남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잠옷 심각한 표정이다. 순간 나는 전율했다.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잠시 누군가가 나를 놀리기 위해서 나로 변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위안하기도 했다. 사무실 동료들은 조금 무신경하니까 그걸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그에게 한마디씩 한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기운 내라고. 만날 기회는 또 있어. 그의 모습은 나와 너무도 흡사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오른손으로 한쪽 뺨을 감싸듯이 턱을 개고 있다. 내가 쌍둥이였나? 불현듯 내가 쌍둥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운이 좋아서든 나빠서든 한 마리의 정자와 수정된 난자가 두 개로 분할되어 만들어지는 일란성 쌍둥이. 순간적으로 냉정해지기 시작했다. 정자와 난자가 각각의 이중나선을 가지고 상호융합하는 데 걸린 시간은 48시간. 이것은 독립적인 인간을 상징하는 독특한 유전자가 탄생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시간이나 수정란이 분할되는 지점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72시간이었을까? 아니면 4일이었을까? 그것은 그리 중요치 않다. 만일 내가 쌍둥이라고 해도 그와는 틀림없이 지문이나 손금이 다를 것이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 그것마저 같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도 지난 30년간 나는 지금껏 내 부모로부터 쌍둥이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혼란스럽다. 그렇다면 지금 사무실에 안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깊은 곳에 자아라고 부르는 총체적인 의식의 덩어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한 채 적어도 한 개 이상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 인격의 가면을 자신의 개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면서도 웃고 있는, 별로 화가 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는다. 모든 것이 사회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얼굴이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한 얼굴을 깨끗이 씻어낸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어 마지막 남은 가면마저 벗어 옆에 두고는 비로소 자신 내부의 모습을 드러낸다. 난 어떤 모습일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다. 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당연히 나를 그라고 생각할 것이다. 마음이 조급해오기 시작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와 비슷한, 아니 나라고밖에 할 수는 없는 또 다른 내가 지금 눈앞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있던 자리에서 내가 아닌 그가 나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꿈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현실 종잡을 수가 없다. 그 지긋지긋한 노총각 과장도 사무실의 다른 동료들도 모두 그대로인데 나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건넬 수 없다. 아무도 내게 말을 하지도 들어주지도 않는다. 내 말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그대로 내 곁에 돌아올 뿐이었다. 사람들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지나간다. 난 그곳에 서 있지만 내가 아니다. 그를 찾았다. 화장실에 가보았지만 그곳에는 없다. 휴게실에도 그는 없었다. 회사 온 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사라진 것이다. 난 길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가 사라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는 확증이었다. 아직도 심장이 요동치고 있다. 어젯밤의 충격 때문에 잠시 헛개비라도 본 것이리라. 시계가 10시를 알렸다. 갑자기 노총각 과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도대체 거래처하고는 어떻게 된 거야? 서둘러 사무실로 갔다. 순간 사무실 안의 풍경에 나는 넋을 잃고 말았다. 내 자리에는 흐물흐물해진 서류철이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있고 그 앞에서 돼지가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뒤틀린 일상 속에서 나는 이리저리 늘어나고 찌그러든다. 삐그덕거리고 녹이 쓴다. 오그라든 내 몸의 틈새에서 파란 손톱이 삐죽이 고개를 내밀고